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5월 6일 기준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가는 상황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정부는 5월 5일을 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역의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할 시점인데요.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5월 6일 기준 안심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본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지역 경제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지난 5월 5일까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가 되고요. 5월 6일부터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외국에서는 확진자가 감소되지 않고 있고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그 환경에서 이제 우리는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또 여가 활동 또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식사할 때도 마주보면서 담소를 나누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한쪽 방향으로 앉아서 식사하는 거라든지 또 뭐 교육 관련해서 또 여행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지금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그런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이와 같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 초중고등학교, 뭐 대학교까지 대면 수업이 중단이 됐었는데요. 오는 13일부터 고3 학생들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대면 수업이 시작이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은 염려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요, 코로나19라는 이런 그 전염병이 정말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모든 것을 멈춰 버렸거든요. 특히 경제 시스템은 거의 뭐 붕괴 직전까지 지금 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지역 경제의 어떤 회복,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따라서 전라남도나 22개 시군의 지자체가 정부의 엄청난 예산이 지원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마나 준비를 차분하게 했느냐, 얼마나 철저한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지원에 대한 그런 그 효과,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와 관련해서 철저한 어떤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는 지자체하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하고 어떤 정부 지원에 대한 그 차이, 성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해서 어떤 체계적인 그 로드맵, 정책 방향의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 또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그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라남도나 우리 시군의 지자체들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러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리 지역의 경제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뭐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약자, 사회 취약계층, 또 뭐 중소기업, 농어민들을 위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100만 원씩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제가 본 프로그램에서도 한 두세 번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의 문제지
그때 뭐 하위 소득 뭐 70%에게 뭐 주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단언컨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어질 거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은 갑작스럽게 100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꽁돈이라고 생각하면 계획되지 않는 그런 그 소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좀 물질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갑자기 돈이 생기면은 사실 즉흥적인 소비가 필요한데 정부가 의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바로 소비를 하지 않고 뭐 저축을 한다든지 또 계획을 세워서 그 돈을 지출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가 아쉬운데, 한 시간이 아쉬운데 그게 뭐 2개월, 3개월 차일피일 미루어져서 소비가 이루어진다면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과 다르게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또 사용기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월 31일로 지금 결정이 됐죠. 아마 조금 제 생각 같아서는 좀 그 사용기간을 좀 앞당겼으면 쓰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사용기간을 8월 31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정부가 나서야 되고요. 정부가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예산으로 바로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들, 또 농어민들, 또 어떤 중소기업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들 정말 곡소리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서남권의 자영업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려움이 좀 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서남권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산업의 침체로 인해서 불과 2, 3년까지만 해도 조선산업의 메카라고 불리워졌던 대불산업단지 거의 뭐 대부분의 조선 관련 기업들이 문을 닫고 도산을 냈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내몰린 그런 그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채 2, 3년도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지금과 같이 정상적으로 경제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그 지역의 경기 부양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의 지급,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어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의 한 0.1% 정도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저는 그보다 더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외국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현금성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스페인이나 영국이라든지 독일, 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가까운 이웃 일본도 한 개인당 1인당 한 10만 원씩 지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조금 한 113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1인당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지원이 되겠죠. 물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부가 창출돼 있기 때문에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좀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경제학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지난 4.15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경제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었는데요. 특히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공약이 있었는가요? 예, 지난 4.15 총선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거의 뭐 경제 정책이 실종되다시피 했었죠. 오직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지역의 어떤 미래와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주요 공약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눈에 띄는 공약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약들을 살펴보면서 참 좋은 공약이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첫째로 우리 지역에 특히 동북권의 어떤 그 공약은 이제 그 여수 순천 사건 특별법 제정 같은 부분, 또 여수 국가산업단지 관련해서 특별법 지원, 이 부분이 아마 동북권의 핵심 공약 사항이었었고요. 또 동북권, 서북권 모두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만은 의대 유치와 관련해서 또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했는데요. 먼저 여순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진실 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 관련해서 지금 그 행안위원회, 국회 행안위원회 지금 법률안이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데 아마 20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통과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아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벌써 그 여순 사건이 발생된 지도 한 72년째인가요? 됐고요. 또 재심에서도 무죄가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번에 동북권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통 공약입니다. 여순 사건 그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동북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전남의 그 10분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힘을 합하게 된다면 아마 여수 순천 또 동북권의 주민들의 어떤 그 한으로 남아있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은 아주 국회를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인데요. 지금까지 국가산업단지 관련해서 많은 그 법안들이 사실 국회에 그 제출이 됐었는데요. 생각보다도 많지 않은 그런 그 법들만 통과가 되고요. 많은 법들이 통과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번에 그 동북권 그 후보자들 또 당선자들이 공통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도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공동 발의해서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의대 유치 관련해서 동북권도 의대 유치 관련해서 대부분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요. 서북권도 이제 목포권을 중심으로 해서 서북권도 목포대학교 의대 유치와 관련해서 이제 공약상으로 제시가 됐었는데요. 물론 이제 의대 설립 과정에서 동북권과 서북권에 약간의 갈등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뭐 심각한 갈등은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정부도 전남의 동북권과 서북권의 갈등, 이게 바로 의대 설립인데 충분히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작년에 이제 그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께서 이제 국책연구원인 보건사회연구원에 이제 목포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영역을 발주를 했는데요. 결과를 살펴보면 의과대학 설립과 그러니까 병원이죠. 또 그 부대 시설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약 한 1조 7천억 정도의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 그러니까 의대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 지역들의 노력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지역만 의대를 유치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경상남도의 창원대학교 또 경북의 포항 같은 경우도 의대 유치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왔었고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도 그 지역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좀 제시가 됐었거든요. 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정부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이제 늘려야 되는데 이 부분도 더불어민주당이 그 이번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의대 설립 과정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권에 눈에 띄는 공약했다면은 이제 흑산도 공학 조기건설에 대해서 많은 후보자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 사실 흑산도
건설, 흑산도 공항 건설은 우리 서남권뿐만 아니라 뭐 중부권, 동부권 모두가 해당이 되거든요. 사실 흑산도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관광산업,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이번 선거 과정에서 동북권의 그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또 여수 국가산업단지 특별법 제정과 같은 좀 우리 지역에 아니면 전남의 모든 그 후보자들의 공통 공약으로 좀 흑산도 공항 조기 건설을 좀 제시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 우리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다음에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굉장히 획기적인 공약이다라고 했던 것이요.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농어촌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고령화 비율이 높거든요. 또 OECD 국가 가운데서 고령화 지수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좀 노인분들에 대한, 어르신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좀 당선이 됐습니다만 어느 그 후보가 그 노인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으로 내놨더라고요. 노인부 신설을. 사실 여성 가족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부 신설은 우리 지역의 어떤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봐서도 이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좀 획기적이다라고 생각을 또 했었고요. 또 우리 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서 농어촌 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령화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감소가 상당히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이 부분도 또 공약으로 내세운 그 후보자들이 있더라고요. 또 뭐 농어민들에 대한 어떤 그 의료 개선, 보건 의료 개선 관련된 그런 공약도 내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농어촌 그 소득, 그러니까 농어민들의 그 소득의 안정과 관련돼서 또 농수산물 가격 안정과 관련해서 공약을 제시한 후보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와 같이 뭐 동부권, 서부권 할 것 없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공약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어떤 그 국회에서보다도 우리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주민들도 그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4.15 총선에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요 경제 공약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데 지자체와 정치인들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정부도 마찬가지고 뭐 전라남도나 우리 도내 22개 시군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지금은요 코로나19 이후의 준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의 상황은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모든 것을 멈춰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 이제 끝나게 되면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문제가 좀 필요한 것뿐이지 정상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정상화된 이유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행동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거뭇글 정치인들이 이번에 낙선이 됐기 때문에 어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국비확보라든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나라고 염려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초선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자기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자기를 뽑아진 지역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이 정치인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인데요.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와 각 지자체의 체계적인 방안으로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